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귀신 나오는 맨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학생 시절 낡은 목조 맨션에 살았던 때의 일이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옛 이야기지만 맨션에는 어느 방이나 학생들만 살고 있었다. 합판으로 된 베니어 벽에는 구멍이나 낡은 것을 감추기 위해 여기저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오래전에 붙여진 포스터는 습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 왼쪽 모서리 부근이 벽에서 많이 뜯어져 있었다. 천장에 있는 환기용 구멍에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바람에 그 떠오른 부분이 희미하게 바삭바삭 흔들리곤 했다. 9월에 접어들었음에도 한여름 이상으로 푹푹 찌는 늦더위에 딱히 무엇을 하지도 않고 그저 뒹굴고 있었지만 힘들면서도 마음은 편한 날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더위가 너무 심해 천장의 구멍에서 더운 바람이라도 들어오나 차라리 그 창을 막아 버리기로 하고 의자를 발판 삼아 구멍에 손을 댔다. 그렇지만 구멍에서는 바람 따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열 수도 없는 단순한 장식이었다. 작은 금이 이리저리 가 있는 하얀 플라스틱 판을 천장에 나사로 고정한 것이었다. 더운데다 힘까지 빠진 나는 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벽에 있는 포스터가 가끔씩 바스락거리며 흔들리는 것은 왜지? 포스터가 흔들리는 것은 선풍기를 쓰는 여름의 일만은 아니었다. 여태껏 환기구로부터 나온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환기구는 가짜니 바람이 나올 리 없었다. 쥐일까? 이 맨션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지만 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비뚤어지게 붙어있는 포스터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똑바로 붙이면 되겠지만 왠지 모르게 건드리는 것이 불안했다. 포스터의 왼쪽 귀는 계속해서 큰 움직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마침내 나는 겨울이 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포스터는 후배에게 부탁해 모두 태워버렸다. 이사할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진을 현상했더니 우연히 포스터가 붙어있던 그곳을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그 사진에는 포스터 바로 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정확히 10엔 동전 정도의 크기로 포스터에 젖혀진 귀 부근에 검고 주름살 투성이의 남자가 코 윗 부분만 내민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의 방은 괜찮은가? 혹시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는 않는가? 두 번째 이야기. 혼란스러운 아침. 바로 어제 아침의 일이었다. 야근을 하게 되어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일을 마무리했다. 10시에 출근한 동생에게 근무를 맡기고 나는 취침 준비를 했다. 그냥 사무실 한켠의 라꾸라꾸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다.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동생과 근무 교대를 함과 동시에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다. 나는 가위에 자주 눌리기 때문에 이제는 가위 눌림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잠깐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다. 스스로 체감하기엔 눕자마자, 아니 눈 감자마자 가위 눌림에 당한 느낌이었다. 말은 나오지 않고 소리를 내보려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 쳤지만 움직여지지 않았다. 뭐라 소리를 내려 했는데 느낌상 으버버버 정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같았다. 웃기는 건 사무실 천장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버둥버둥 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동생과 팀장님이 괜찮냐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괜찮다고 하며 내가 무슨 소리 내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신음소리를 내길래 왔다고 했다. 나는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런데 또 바로 가위에 눌렸다. 동생과 팀장님이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나는 가위에 눌려버렸다. 그리고 대략 아침 10시인데 무서울 게 없을 시간인데 이런 현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자꾸 누군가 옆에서 나를 툭툭 치고 있었다. 가위 눌림이니까 그런 거라고 그냥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지만 잠깐 사이에 연속으로 가위가 눌리다 보니 조금은 무서웠다. 스스로 이것은 가위 눌림이라고 애써 진정하다 보니 또 가위 눌림이 풀렸다. 바로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봤는데 생각보다 사무실이 아주 조용했다.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을 추스리며 사무실을 가로질러 화장실에 가다가 보니 아직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 어디부터가 꿈이고 어디부터가 가위 눌림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아침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봇. 어느 지방에 스키를 타러 갔던 때의 이야기다. 차로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보던 도중 이쪽이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딱히 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는 길로 가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차선이 1차선으로 바뀌고 좁은 산길이 계속되었다. 친구가 불안한 듯이 말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가까웠어. 고개 넘어가면 바로야. 나도 잘못 왔다 싶었지만 눈도 전혀 내리지 않고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산길을 계속 나아갔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민가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산길.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과는 반대로 우리 두 사람은 말 없이 깊은 밤의 산길을 한결같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민가 하나 보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한 그때 친구가 말했다. 저쪽에 누가 있어.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사람의 모습을 알아차렸다. 속도를 늦춰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나이는 30대쯤일까? 이쪽에 손을 흔들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그는 우리 차의 창문을 콩콩 하고 두드렸다. 하지만 밖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몇 센치 정도만 문을 내렸다. 예,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왠지 나와 친구는 조용히 있었다. 그 남자는 작게 연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열어주세요 좀. 문은 잠겨 있지만 밖에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좀 열어줘요. 웃고 있는 얼굴과는 정반대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는 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열어줘, 열어줘. 거기다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출발하자. 절대 문 열지 마. 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바로 엑셀을 밟아 그 남성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드디어 민가가 보일 무렵 침묵하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 알아차렸었지, 너도? 그 사람, 이런 한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있었어. 거기다 이런 추운 날씨에 입김조차 나지 않다니 저런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냐. 네 번째 이야기, 가평의 부대. 나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기계화 부대를 전역했다. 후반기 교육을 받고 오는 타 조종수들과 달리 전신병 교육대에서 바로 승무보직을 받고 왔기 때문에 돌기갑이라고 불리며 놀림도 많이 받고 고생도 했지만 정작 내가 군 생활 중에 힘들었던 순간을 뽑으라면 혹한기, 유격, 3개월짜리 전술훈련도 아닌 사단 검열이었다. 검열은 보통 2~3달 전부터 기본적인 준비를 해서 한 달 전부터는 숨 돌릴 틈 없이 계속되는데 그 덕분에 장갑차에 문제가 생기면 일과가 8, 9시에 끝나는 날도 있을 정도로 모두들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면서 준비를 한다. 검열 당일이 되면 원장을 찬 사람들이 엔진실과 장갑차 내외부를 둘러보면서 샅샅이 음을 찾아내게 된다. 지적을 당하면 우리를 통솔하는 정비관이 욕을 먹기 때문에 검열이 끝나기 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집합과 갈굼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일병일 때 맞이했던 첫 검열의 충격과 공포를 뒤로 한 채 어느덧 병장이 되어 두 번째 검열을 맞이했을 때의 일이다. 모자라는 부품과 공구 등을 다른 중대 장비호에서 훔쳐와서 채워 넣기도 하고 장갑차 세차를 하기도 하면서 검열 당일이 되었다. 검열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검열관이 내 차 앞에 당도하는 순간까지 몰래 눈치 보면서 엔진실 안을 청소한다거나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3중대였던 나는 2중대의 검열관이 도는 것을 보고 몰래 기름이 흐른 흔적은 없는지 청소하고 있던 때였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간 곳에는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엔진이 보였다. 검열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검열관이 자기 차에 온 줄 몰랐던 조종수는 마지막까지 엔진실 청소를 하고 있다가 시동이 걸리자 벨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모두 절단됐고 그 손가락을 줍기 위해 간부들이 엔진실을 한참 뒤졌다는 이야기였다. 안 된 일이지만 검열이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아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었다. 며칠 후 나는 검열도 끝났으니 하루 정도는 꾀병으로 일과를 제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무실로 향했다. 아픈 연기에 열중하며 의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의무실 앞에 있던 그와 마주쳤다. 그는 뭉툭해진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앞을 지나 의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주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 슬픔, 걱정, 분노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사람이 표정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아니 그런 표정 자체를 사람이 지을 수 있다는 게 무서웠다. 전역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가끔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소름이 돋는다. 귀신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귀신에 대해 겪은 적도 믿지도 않는 나로서는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다. 5번째 이야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
나 스스로도 이 이야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여름방학이 되어 사이타마현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게 되었다. 일주일 정도 할아버지 댁에서 묵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다. 돌아갈 때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옛날에 쓰던 쌍안경을 주셨다. 할아버지가 집을 청소하다가 장롱 안에서 찾은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은 쓸 일도 없다면서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 그 쌍안경은 매우 먼 곳에 있는 것도 보였다. 나는 집 베란다에서 쌍안경으로 자주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구름, 달, 별을 보는 것이 습관처럼 매주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밤 나는 시덥잖은 호기심의 쌍안경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집은 커튼을 쳐놓고 있었지만 어느 아파트에 한 방만 커튼으로 가려지지 않은 방이 있었다. 커튼을 치지 않았다기보다는 커튼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방에는 여자 한 명이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을 매일 엿보게 되었다. 언제나 여자 한 명이 있었다. 그 사람은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매우 예쁜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 저녁 쌍안경으로 그 사람의 집을 들여다봤다. 그런 날이 3개월 정도 계속되었다. 어느 밤 나는 언제나처럼 그 여자의 방을 훔쳐보고 있었다. 이 날은 방이 어두워서 아직 그녀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 방에 불이 켜졌다. 나는 그녀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쌍안경을 들여다봤다. 쌍안경으로 보니 여자와 더불어 본 적 없는 남자가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싶었지만 그다지 궁금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자는 일주일에 2~3번 여자의 방에 찾아오게 되었다. 남자가 그 방에서 밤을 지내는 일도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씩 그 남자가 싫어졌다. 그 남자의 존재가 나에게 곧 분노였다. 나는 그 남자를 위협하기로 했다. 여자의 방에 오지 말라는 뜻으로 경고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남자가 언제나 타고 오는 차에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언제나 아파트의 옆에 있는 맨션 앞에 차를 세웠다. 어느 날 나는 그 맨션의 8층에서 남자가 차를 타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 남자가 언제나처럼 차를 타고 왔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맨션 앞에 차를 댔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옆에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때는 오후 4시 정도였다. 아직 하늘은 밝았지만 그다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협을 한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맨션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였다. 맨션의 8층에서 소화기를 떨어뜨리면 확실히 차가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화기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실제로 하는 것은 주저하게 되었다. 그리고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남자아이 2명이 이리로 올라왔다. 나는 스스로 소화기를 던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대신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 소화기를 아래의 차에 던져봐. 재미있어. 그러나 두 아이는 조금 무서워했다. 하지만 나는 저 자동차에 던지면 좋은 거 줄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조금 망설이면서도 소화기를 던져버렸다. 던진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소화기는 바람에 흔들려서 차에 맞지 않고 맨션의 1층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의 머리에 맞아버렸다. 나는 그 이후에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리니 내 방 이불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경찰에 잡혀가는 거야라고 계속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은 찾아오지 않았다. 뭐랄까, 그때의 기억은 그다지 남아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꿈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에게 쌍안경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 이후로 쌍안경으로 그 아파트의 방을 들여다본 적은 없다. 맨션에서 떨어진 소화기에 맞아 죽은 소녀의 뉴스도 들은 적이 없다. 맨션에서 소화기를 던진 것은 꿈인 걸까? 6번째 이야기, 비오는 날의 데이트. 대학교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 장소가 한 군데 있다. 탕금대다. 충주 자체가 안개가 많은 곳이라 학교 앞에 서 있어도 학교가 안 보일 정도로 무척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다. 탕금대 자체도 옆이 바로 호수라 그런지 더더욱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한다.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이다. 비가 오는 날 너무 걷고 싶어서 평소에는 생각도 한 적 없던 탕금대에 가게 되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음산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산책을 갔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허업, 허업, 윽하는 소리. 꼭 다친 사람들의 소리 같았다.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달까. 남자친구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 소리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도 같이 있을까봐 겁이 났다. 분명히 가까이 나는 소리 같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분위기에 겁이 난 나는 남자친구에게 차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졸랐다. 남자친구와 차를 향해 뛰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갑자기 시야에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진 듯 피가 철철 흘러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런 사람 아닌 존재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남자친구가 손을 꽉 잡아서 나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상태로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차로 돌아가 남자친구와 나는 자취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때 그 모습은 잊히지 않았다. 그나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다행이다. 구체적인 모습들은 기억나지 않으니까. 참고로 그때 나를 이끌어 주었던 남자친구와는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지금은 헤어졌다. 그때 그 귀신들이 남자친구 차에 붙어서 따라다니길 빈다. 7번째 이야기, 피아노. 나는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음악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다. 지금은 꿈을 포기하고 락 음악을 하고 있지만 옛날 클래식 피아니스트를 목표로 했을 때의 이야기다. 큐슈에 있는 홀에는 매우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종종 그리 크지 않은 콩쿠르가 그 홀에서 열리곤 했다. 나는 그 콩쿠르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과 기뻐하고 있었다. 선생님을 모시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이 조금 취하셔서 홀에 가서 모두 같이 작은 연주회를 하자고 제안하셨다. 그 홀은 선생님의 아버지가 지은 것이어서 우리는 밤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우리는 잔뜩 들떠서 모두 같이 선생님의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홀로 향했다. 각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곡을 순서대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5번째로 한 여자아이가 치고 있던 도중 기분이 나빠라고 말하면서 피아노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버렸다. 평소에는 상냥한 선생님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화를 내시며 이제 피아노에서 떨어져라. 웃기지 마라. 음악에 대한 모독이야. 너 같은 녀석은 제자도 아니다.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 곧이어 다른 아이들까지 그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분명 모두 방금 전까지 기분 좋게 즐기고 있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들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갑자기 일어섰다가 새파란 얼굴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자 곧 모두들 평소처럼 돌아왔고 급히 앰뷸런스를 불렀다. 그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도 그녀는 2번 다시 피아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는 거실에서 자야만 했다.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가서 겪은 일이다. 우리 집은 3층 빌라로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다. 내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다.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건지 한 번에 드르륵 열리지 않고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열렸다.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남기고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 그때가 겨울이었을 것이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내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다. 나는 항상 깊은 잠은 못 자고 선잠을 잤는데 꼭 자다가 깨면 가위에 눌렸다.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그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눈도 감겨지지 않아 그대로 그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작은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다.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나를 쳐다보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걸 계속 봐야 했다.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 나와 내 침대 위로 올라왔고 그 여자의 검은 눈을 쳐다보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다. 일어나니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내 방에는 나 혼자 있었다. 그 여자는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았다. 방에 혼자 있으니 악몽이 다시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아 안방에 계신 부모님께 가려고 했다. 그런데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내 자리 옆에 누군가 누웠다가 일어나면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데 방금까지 누가 누웠던 것처럼 남아 있었다. 게다가 그 흔적 주변에 긴 머리카락까지 남아 있었다. 부모님인가 싶었지만 부모님은 안방에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파마를 하셨었다.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는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난다. 9번째 이야기, 괜찮으실까? 몇 년 전의 일이다. 히로시마현에 살고 있던 때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가기 위해 신칸센을 타게 되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히로시마발 열차는 자유석으로 판매되어 원하는 곳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명절 시즌이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타기 시작해 결국 좌석은 모든 자리에 사람이 앉아버렸다. 결국 통로에도 사람들이 잔뜩 서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내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통로에 가득 차서 서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내 옆에 앉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끌어와 앉힐 수는 없었기에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시노사카역을 지나자 드디어 한 아주머니가 내 옆에 앉으셨다. 바로 전 역까지는 통로에 서 계셨던 분이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앉자마자 내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오셨다. 무슨 소리인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아 나는 아주머니에게 영문을 여쭤봤다. 아까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말이에요. 계속 청년한테 말을 걸고 있었는데 무시했잖아요. 헌에서 내린 줄 알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젊은 여자가 계속 내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통로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누구 한 명 내 옆에 앉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머니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 여자가 보였다는 것이었다. 어째서 나에게만 보이지 않았을까? 묘하게 무서웠다. 저기, 아주머니. 그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꽤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10번째 이야기, 당신의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나는 모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몇 년 전 번화가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깜짝 카메라 프로그램을 찍게 되었다.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은 일단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역 벤치에 연기를 맡은 여자를 앉혀두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옆자리에 누군가 혼자 앉으면 연기자는 갑자기 괴로워 하고 신음하기 시작한다. 연기자는 미리 안색이 창백해 보이도록 메이크업을 해둔다. 만약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연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라고 반문한다. 한마디로 귀신 흉내를 내는 것이다. 조금은 뻔한 방법이지만 역 주변은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다.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 패닉에 빠져버리는 사람 등 괜찮은 반응을 여럿 찍을 수 있었다. 슬슬 시간이 새벽이 되어 우리는 다음 사람까지만 찍고 돌아가기로 하고 연기자를 준비시키고 카메라를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곧 셀러리맨 같은 느낌의 중년 남자가 혼자 역에 들어왔다. 잔업이 끝나서 지친 것일까 그 남자는 심하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벤치에 축 늘어져서 걸터 앉았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약간 떨어진 촬영 장소에서 녹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기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만 찍으면 돌아갈 건데 저 녀석 뭐하고 있는 거야? 졸고 있기라도 한 건가? 나는 투덜대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중단하고 역으로 들어가 연기자의 앞으로 다가갔다. 뭐 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연기자 앞에 서서 나는 셀러리맨을 가리켰다. 왜 그러냐니. 사람이 왔으면 연기를 시작해야지. 네?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안 왔잖아요. 나는 뒤돌아서 셀러리맨이 앉아있던 벤치로 눈을 돌렸다. 그 남자는 내가 연기자와 옥신각신하던 사이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11번째 이야기, 비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다.
내겐 남동생이 하나 있다. 당시 내가 6학년이었으니 동생은 3학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동생은 TV를 마저 본다며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고 있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한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부모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눈조차도 뜨지 못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배가 아픈 것이 멈추고 동시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욱신거리는 배를 쥐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께서 옆에 계셨다. 나는 어머니께서 내가 걱정돼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로 바로 구조대에 전화하셨고 이윽고 동생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병원에 따라가서 듣게 된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자정이 좀 넘은 시각. 그땐 가족 모두가 잠들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꿈을 꾸시고는 일어나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무심코 옆을 봤는데 크게 놀라 쓰러지실 뻔하셨단다. 동생이 눈에 흰자위만 보인 채 깔깔 웃으면서 내 배 위에서 뛰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동생을 끌어안은 채 말리셨고 동생은 곧이어 기절했던 것이다. 그 후로는 동생에게 그날과 같은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 동생은 왜 그랬던 것일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비내가 아니었을까? 12번째 이야기, 우등반. 내 친구가 겪은 일이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시 고등학교다. 현재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다닌 90년대 말에는 수원시에서는 공부 많이 시키기로 꽤 유명한 학교였다. 그 중에서도 상위 50등 정도에 속하는 학생들은 노력반이라고 하여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따로 있었다. 그 교실은 책걸상도 특이하게 생겨서 개인 책상이 아니라 2명씩 같이 쓰게 되어 있었고 의자마저도 2명이 같이 앉는 것으로 가로가 길게 되어 있었다. 그 의자의 장점은 역시나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책상이 좀 높은 편이라 잘만 누워있으면 보이지도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내 친구도 그날 마침 피곤하기도 했고 짝도 일이 있어 먼저 가버린지라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자마자 의자에 누워잤다. 친구는 한참을 자다가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살짝 눈을 떴다. 몸을 모루 세워 잤기에 책상 밑으로 앞자리 사람의 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실내화를 신은 두 사람의 다리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정신없이 흔들거리던 다리를 한참 쳐다보던 친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앞에서 흔들거리는 두 사람의 다리는 모두 오른쪽 다리였다. 게다가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13번째 이야기, 애군. 작년 3월, 나와 여동생이 동시에 대학에 합격했다. 둘 다 다른 지방의 대학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4월부터 집에는 부모님만 계시게 됐다. 그렇게 되자 집이 비어 어머니가 적적해할까봐 걱정한 아버지께서 개를 사왔다. 결국 집구석에 개집을 만들고 개를 기르게 됐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자 나와 여동생은 각자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나는 5월 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단히 큰 형태로 깁스를 하고 계셨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여쭤봤다. 그러자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나서 쇄골이 부러졌단다. 라고 대답하셨다. 길을 건너다 자동차의 옆구리를 부딪혀 날아가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으셨다는 것이다. 이것뿐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때는 주변을 잘 보고 다녀야죠. 부주의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라고 웃고 넘어갔지만 설마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사고는 7월 중순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전에 아버지가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를 얻어맞는 일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이유는 여동생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가끔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집에 돌아온 직후에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포자기하고 가출을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가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어머니가 달려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옆에서 나타난 차에 치였다는 것이다. 올해는 우리 집에 애기 끼네 같아. 너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저녁밥을 짓기 시작하셨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초등학교 때 묻은 타임캡슐을 꺼내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서 초등학교로 향했다. 한껏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다 모퉁이로 커브를 꺾은 순간 눈앞에서 빨간 차가 나타났다. 그 후의 기억은 무척 애매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자동차에 받쳐서 날아갔다고 한다. 7m 정도를 그대로 날아간 뒤 아스팔트에 부딪혀서 뒤통수에서 피를 흘리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후 다행히 근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 주소만 말하고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매는 큰 상처가 났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를 빼고 타임캡슐을 열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찾아와 내 물건들을 주고 갔다. 그중 미래의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벌써 죽어 있을지도 몰라. 사고나 다른 이유로 라고 써져 있었다. 초등학생이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가족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덮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조사를 해보셨다고 한다. 알고 보니 계집의 위치가 불단의 구석, 게다가 남서쪽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집에 찾아온 풍수사의 말에 따르면 불단이 막아주고 있던 아기문의 결계를 개가 부순 탓에 그 방향에서 애군이 날아왔다는 것이다. 아기문은 음행가들이 동남방의 귀문과 더불어 거리는 방향이라고 한다. 깜짝 놀란 우리 가족은 바로 계집을 옮기고 불단이 있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계집을 옮긴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개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애군을 모두 가지고 가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무서웠다. 14번째 이야기, 무서운 손님. 이모가 어렸을 때 외갓집은 민박을 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해수욕객들이 잔뜩 밀려들어와서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며 찾아왔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방을 내주고 평소처럼 아무 차이 없이 보통 손님으로 대했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던 이모가 그 남자를 흘끗 보더니 갑자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저 손님, 너무 무서워. 손님에게 실례되는 말이다 보니 결국 이모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겨우 재웠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민박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강도살인으로 지명수배된 범인이 이 근처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민 범인의 얼굴 사진은 어제 외갓집에 왔던 그 남자였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남자의 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그 손님은 얼마 전에 한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범인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이모가 전날 그 남자가 무섭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등 뒤에 엎여있는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이었다. 15번째 이야기, 흉가. 유령이 나와서 심령사진이 찍힌다는 흉가가 있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친한 친구와 그곳에 가기로 했다. 가는 도중 친구는 편의점에 들러 마실 것 좀 사온다고 했다. 나는 먼저 흉가에 도착했고 친구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흉가는 어두컴컴하고 분위기가 으스스했다. 하지만 소문은 그저 소문이었던지 흉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사진을 찍어 보기로 했다. 흉가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 보았다. 디지털 카메라라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그저 찍은 그대로만 보일 뿐이었다. 나나 친구가 그저 홀로 찍혀 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헛소문이었던 것 같다. 허무해진 우리는 그대로 흉가를 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가 등교하지 않았다. 감기 몸살이라도 걸렸나 싶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셨다. 어제 그 녀석이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순간 이해됐다. 역시 심령사진은 반드시 찍히는 곳이었다. 16번째 이야기, 체구가 작은 불청객. 집에 혼자 있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작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늦게 오신다고 하고 아버지는 출장 가신 날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려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문 열어드리고 자자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어머니라면 열쇠로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있다는 걸 들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그런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 어쩌나. 분명 문이 잠겼었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자 미친 듯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 발소리를 죽이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컥철컥. 저는 가쁜 숨을 삼키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체구가 작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체구로는 제압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밖이 내다보이는 구멍으로 지켜보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구멍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제가 보일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곤 그 남자가 문고리를 뭔가로 내리치는 겁니다. 열리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큰 소리로 울리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으면 집안에 내가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봤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얼마나 울렸을까. 조용한 집 안으로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나서 방에서 방금까지 울리던 집 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문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애원하는 말투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남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웃집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였지만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함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고 문을 외면했습니다. 설마 저 문이 열리지는 않겠지?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안심하고 문을 열려 했는데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경찰일까? 이 사람이 정말 경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고민을 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경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내려친 나머지 문이 고장 나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밤중에 일어났던 일. 그날 밤 저희 집이 비어서 친구를 집에 불렀습니다. 둘이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고 하다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2, 3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설명을 하자면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바깥에 통유리로 된 샤시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창문과 현관문이 같은 라인에 달려 있어서 창문으로 바깥이 다 보입니다. 새벽까지 친구는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고 저는 누운 채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 샤시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밤에 제 방에서 담배도 피웠고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관문을 봤는데 하필이면 현관문도 잠가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 엄마야 하고 현관문 뒤에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할 즈음 직감적으로 문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언니와 저 이렇게 여자뿐이거든요. 그러나 현관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치는 생각에 집안에 남자가 있는 척 한다면 쫄아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방에서 아무도 없는 난방으로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누구 왔나봐. 밖에 나가봐. 정말 무서워서 덜덜 떨렸지만 그렇게 몇 마디를 던졌고 현관문 밖에 그 남자는 나간 듯 했습니다. 나가는 기척이 들리자마자 잽싸게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올라가 창밖을 봤는데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 샤시문 아래쪽에 분명히 남자로 보이는 하얀 목장갑을 끼고 있는 팔뚝이 보였습니다. 네, 그 남자는 아예 간 것이 아니라 바깥 유리샷 시문 밑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최대한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신용을 냈습니다. 그리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창밖을 봤는데 저는 다시 한번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문 밖에 남자의 팔뚝은 안 보였지만 하얀 밧줄이 계단을 스르륵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자리를 뜨느라 밧줄을 놓고 갔나 봅니다. 가까스로 밧줄 끝을 잡고 다시 올라오진 못하겠어서 계단 아래에서 밧줄을 당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밧줄을 보는 순간 만약 그 남자가 우발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하필 그 새벽에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그걸 그 남자가 알았다면 혹은 남자가 조금만 더 대담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친구도 없었더라면 저는 혼자서 어땠을까 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교차했습니다. 18번째 이야기, 강원도 부대 괴담. 강원도 모사단의 포병부대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견인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견인포는 평소에는 포상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무덤처럼 생긴 곳에 두고 실제 북한의 부대를 항상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가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날의 바람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목표 지점이 달라져 4시간에 한 번씩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는 재원장입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저에게도 재원장입 근무가 돌아왔습니다. 매 4시간마다 하는 것이기에 새벽에도 어김없었죠. 첫 임무가 새벽 2시 6개의 포상을 돌며 포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임 한 명과 같이 근무조가 짜였지만 아무 의미 없었죠. 저 혼자 랜턴 하나 들고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전 겁이 많이 없는 데다 집도 시골이라 밤길이나 어두운 숲속 따위는 별 생각 없이 잘 다니는 편이었죠. 처음이지만 낮에 배운 대로 차근차근 잘 해나갔습니다. 상황실에서 받은 재원표대로 방향 포경을 보고 좌우를 맞추고 팔꿈치 포경을 보고 상하를 맞추고 그렇게 6포부터 5, 4, 3 이렇게 하나하나 재원을 장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2포 앞에 갔을 때 낮에 선임들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2포엔 귀신이 있어서 안 가는 게 좋을 거다. 새벽에 2포에 가면 랜턴이 저절로 꺼진다. 오래전에 2포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있다. 전 그다지 개의치 않으며 2포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랜턴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말 꺼지잖아.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약간 놀라긴 했지만 침착하게 재원장입을 하려고 포로 다가갔습니다. 포에는 영구 발광하는 방사능 장치가 있어 불빛이 없어도 재원장입이 가능합니다. 방향 포경에 눈을 갖다 대고 좌우를 맞추고 상하를 맞추기 위해 팔꿈치 포경에 눈을 가져다 댄 순간 전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찍고 그대로 뒤돌아 막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간 것 같습니다. 팔꿈치 포경을 들여다보는데 포경의 반대편 포신의 끝에서 목을 매단 사람의 목이 꺾이다가 고개를 비틀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커다란 눈으로 뚫어지게 말입니다. 다음날 들은 이야기인데 부대에선 새벽에 2포 재원장입은 오랫동안 안 했다고 합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은 데다 오래전에 2포에서 귀신을 보고 정신을 놓은 사람이 나와서 신병한테도 그것만은 절대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번째 이야기, 새벽의 전화.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후배의 겁에 질린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 제발 전화 끊지 마. 아무 말이나 해줘. 제발 차 안에 누가 있어.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잘 안 치는 녀석인데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다행히도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형, 그게...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는 후배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모 아파트에 삽니다. 그 아파트가 숲속에 위치한지라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아파트 산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 뒤돌아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그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씩 웃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한테나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게 저였던 거죠. 이윽고 후배는 앞만 보고 빠른 속도로 차를 몰며 주차장으로 갔고 차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겁에 질려하는 후배의 모습에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끔 불 꺼진 주차장에 혼자 들어서는 늦은 시간이면 솔직히 남자인 저도 겁이 나곤 하는데 후배가 이런 일을 겪으니 저도 걱정됩니다. 혼자 차를 탈 때 뒷좌석에 누가 있을까봐 말이죠. 20번째 이야기, 흉가의 인형.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근처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지 그 공터에는 많은 건축물 부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째서인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공터는 어느덧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던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터의 중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던 곳이라 그 집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즈음에는 이미 빈집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채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더욱 의문인 것은 그 공터에 존재하는 집은 그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오빠와 동네 남자아이 그렇게 셋이서 흉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흔적인지 흉가는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집안에도 흙이 가득했지요. 다 무너져가는 흉가인 탓인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탐험하던 저의 눈에 너무도 예쁜 바비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이런 흉가에 이렇게 예쁜 바비 인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집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살았나 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바비 인형. 너무도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바비 인형이 마음에 든 저는 바비 인형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우리 세 사람은 다시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저는 아이들과 종종 불장난을 즐기곤 했습니다. 집에서 각각 감자나 고구마, 밤 등을 가져와 구워 먹고는 했지요.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불장난을 좋아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흉가로 향한 이유도 역시 불장난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져가는 흉가 안에서 불장난을 하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서 우리는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자 저희는 신나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 붙인 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며 크게 번지더니 벽지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구도 없는 빈방인데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다니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그것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도 놀라서 흙을 가득 집어던져 불을 끄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활활 타오르자 저희는 두려운 마음에 흉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언덕 위까지 달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흉가는 마치 지옥불에 빠진 듯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신고를 받았는지 몇 대의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이내 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간 우리는 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샘솟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흉가에 대한 일을 잊어갈 즈음 어느 날은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을 제외한 모든 곳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묘한 기분.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던 가위라는 것이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맡에서부터 뻗어오는 하얀 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던 저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깨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악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은 여자아이의 미소와 빨간 원피스, 그리고 하얀 손뿐.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얀 손은 언제나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방 청소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침대 머리랑 벽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던가?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흉가에서 가져온 바비 인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그 인형. 아마도 침대 사이에 떨어져 끼어 있던 모양입니다. 인형을 바라본 순간 제 머리에서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던 여자아이, 그리고 빨간 원피스, 무엇보다도 언제나 머리맡에서 뻗어져 오던 하얀 손. 저는 갑자기 무서워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어머니를 뒤로하고 인형을 손에 든 채 저는 흉가, 아니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인형을 올려두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도, 악몽을 꾸는 일도, 빨간 원피스의 여자아이가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동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로 가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번째 이야기, 네잎클로버. 선생님, 이거 봐. 사키를 올려다보며 다쿠야군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 안에는 작은 잎을 붙인 풀이 한 개가 쥐어져 있었다. 뭐니, 이게? 네잎클로버야. 자세히 보니 확실히 클로버였다. 게다가 정말로 잎이 4개. 정말이네. 대단하구나.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쿠야군은 자랑스러운 듯 웃었다. 엄청 많이 있는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곳을 알고 있어. 그럼 모두들 함께 가볼까? 그래서 기자키 초등학교의 1학년 3반 학생들은 야외 수업으로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오게 된 것이었다. 장소는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바닷가에 근접한 산기슭의 들판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은 앞을 다투어 들판에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달려나갔다. 잠깐 휴식인가? 사키는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들판 한 구석에 앉았다. 그러자마자였다. 선생님, 이거 봐. 네잎클로버. 미치코가 네잎클로버를 가지고 달려왔다. 대단하네.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냈구나. 응, 여기에 가득 있는걸. 그럼 네잎클로버만으로 왕관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응, 만들래. 그렇게 말하고 미치코는 다시 달려가 버렸다. 그 직후에는 고주군이 달려왔다. 봐요, 여기 네잎클로버. 대단하구나. 선생님, 내 것도 봐요. 이거 봐요, 네잎클로버만 가져왔어. 요헤이군이 양손에 대단히 많은 클로버를 가지고 왔다. 확실히 모두 네잎클로버다. 그렇지만 네잎클로버가 이렇게나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나. 선생님, 5개 잎이 달린 클로버야. 사나이가 10개 정도의 클로버를 가지고 왔다. 설마 그렇게나 많이?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전부 5개 잎의 클로버였다. 선생님, 6개 잎의 클로버. 나는 7개야. 나는 8개. 9개 있다. 10개. 차례로 아이들이 많은 잎을 붙인 클로버를 찾아왔다. 10개의 잎이 달린 클로버는 줄기가 비틀어져 그 줄기에 나선형으로 잎이 붙어 있었다. 이런. 사키는 곧 자신이 앉아있는 주변을 보았다. 전부 네잎클로버였다. 저쪽에 가면 잎이 훨씬 많이 붙은 것이 있어요. 요쿠군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사키는 발밑에 클로버를 보았다. 네잎클로버가 물이 지은 곳을 지나가면 서서히 5개 잎, 6개 잎, 7개 잎이 나타난다. 10개를 지날 때가 되자 들판의 모습이 바뀐다. 클로버들은 모두 비틀어져 지면에 붙은 듯 쓰러져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걸어가다 보면 11, 12, 13개로 마구 클로버의 잎이 늘어나 이미 클로버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찌부러진 진에 같다. 줄기가 구불구불 자라고 그 양 옆으로 잎이 나열해 있다. 만지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는 어쩐지 기분 나쁜 모습이었다. 선생님, 이거 봐. 잎이 21개나 돼. 그 목소리에 발밑에서 얼굴을 든 사키의 눈에 어쩐지 기분 나쁜 클로버를 가진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이의 뒤편, 산기슭에 세워져 있는 저 거대한 건물인 원자력 발전소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